드라이브.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4일 드라이브 특수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호성 하디오랩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네, 저는 도완국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 한번 전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헤드라인이 네네네. 바람 잘 나라는 암호화폐. 네네. 예, 시장인데요. 네, 아, 여전히 또 핫이슈. 네, 가상화폐 저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ICO나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 네네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네네. 가상화폐 사기도 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월스트리트 몇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한 것도 있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기존에 있던 가상화폐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조사를 했어요. 암호화폐로 얘기하시죠. 아, 네. 왜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그쵸. 자꾸 네, 가상화폐라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네. 보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암호화폐는 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보안 백서를 보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보안 문제라든가 기술 특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서 이제 여러 자본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저희 늘상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조사랑 결과가 뭐냐면 전체 1,450개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50개 중에서 2014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했던 거는 이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발행된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다 이제 분석을 한 거였는데 1,450개를 분석한 결과가 중에서 271개의 프로젝트가 허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 물론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돈들이 되게 많은 거죠. 뭐 정말 한 1조 이상, 10억 달러 이상의 이제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네. 분석한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뭐 암호화폐 중에 뭐 111개는 다른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있는 백서에 있는 마케팅 계획과 네. 보안 문제 이런 기술적 특성들을 그냥 그대로 맡긴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그 중에 남들이 잘 써놨으니까. 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토코인 만들어서 토코인이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남이 해놨던 거에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놓은 거고 네. 또 그 가상화폐 한 것 중에 121개는 정보를 완전히 가짜인 거죠. 네네. 가짜로 해서 투자자를 유혹을 했고 투자자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코인이고 그냥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되게 좀 아무 말 대잔치처럼 흘러가는 경향이 되게 높아서 누가 뭐 산다 그러면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조차도 투명하지 못하게 거래를 ICO나 이런 것들 그냥 거래소에 입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단은 가상화폐 사기들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중국이 되게 많은 그 제한사항을 걸어놨잖아요. 거래소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사기성 이제 암호화폐 421개를 무려 적발을 해냈어요. 그 사기 코인의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단계에서 썼던 그런 다단계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방식으로 하나 하는 거. 그리고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제 중국의 내용들을 좀 보면 사기 코인의 3가지 정도가 정리가 돼요.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 방식이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내 밑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갖고 있는 수익금을 나눈다. 이거 전형적인 다단계 기법이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도 부분이 뭐 다단계 엄청 많이 많았잖아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오픈 소스 코드가 전혀 없어요. 코드 자체를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특정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돼요. 거래소 자체가 그 코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중국에서만 421개니까 되게 많이 큰 거고요.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 중국에서 이제 조사한 거 내용을 보면 이 421개 중에 60% 정도가 이제 해외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적과 조사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고 어찌됐든 뭐 피라미드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존에 다른 사용자, 다른 투자자를 끌어와야지만 이제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돌려막기 피라미드 사기인 거고요. 그리고 네네. 가상통화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게 오픈소스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백서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고요. 아, 그게 공개되다 보니까 그냥 다 그거 그냥 그렇죠. 오픈소스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그렇죠. 아. 오픈소스 이렇게 되게 오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근데 또 백서의 문제도 뭐냐면 현재까지 백서들도 보면 일정 기준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이 백서에 대해서 어떤 의무도 없고 책임도 당연히 지지도 않고 그냥 네네. 코인에 대한 소개 실제로 백서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기 위험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 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단 그런 사기가 하나 있었고 네. 이번엔 또 엄청 큰 IT 업체가 낀 아 그렇죠. 그 국내에서 어제 지금 또 난리 났죠. 장난 아니었던 또 난리. 아니 왜냐면은 25일 날 오픈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시스코라고 전 세계 그 네트워크 장비 1위 업체죠. 예, 1위 업체죠. 통신 장비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갑자기 이제 한국 코리아가 난리가 났어요. 시스코 그렇죠. 코리아가 갑자기 시스코 코인 그다음에 시스코 FSC 코인. FSC 코인 네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 유한 회사 여기에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인 시스코는 시스코 FSC 코인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게시된 내용들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스코는 시스코 FOMC 코인 모집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오니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한국이거든요. 네네네. 일단 시스코 코인 이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데 이런 루머가 자꾸 왜 도나 봤더니 또 최근에 그거 암호화폐 기업인 글로스퍼라는 네. 곳에서 모니크 모로우 전 시스코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자체 암호화폐 이 하이콘이라는 또 네네.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했죠. 시스코 최초 여성 CTO다. 네네네. 현재는 휴머나이저 인터넷 창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네네. 휴머나이저 인터넷은 블록체인 등 IT 기술 기반으로 시리아 난민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는 자선 단체야.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글로스퍼라는 그 회사의 고문을 갖게 돼서 기대가 크다. 그동안의 기술적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글로스퍼와 하이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 지원하겠다. 근데 이 글로스퍼라는 회사는 또 대표가 한국 분인가 봐요. 그렇죠. 되게 재밌죠. 예,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가 또 근데 또 이 사진에 저희들이 봤는데 아는 분이 이 안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거 차마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네. 전화했더니 해외 로밍 중이야.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 시스코 코인하고 시스코 이쪽 FSC 코인 이거는 아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거는 25일 날 사이트가 오픈된다고 그 커뮤니티에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시스코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해놨어요. 네네. 뭐 전 세계 1등이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시스코 코리아 분들이 그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나 봐요. 이거 관련 없다 막 했더니 네가 뭘 알아 임마 이러면서 차단당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페이스북에 나 시스코 직원인데. 네, 그리고 시스코 코리아 지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시스코에 관련된 분들이 막 지금 페이스북에 여러분 조심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네, 근데 여튼지간에 이게 글로벌 기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등장하는 거 보면. 돈의 힘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스코 자체에 보면 보안 쪽에 많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시스코 그러니까 계속 이유가 나오는 게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보안에 걸려 있는데 이 보안 팀 쪽에서 블록체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블록체인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에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해서 붙인 거고 또 저번에 또 그 시스코가 그 가상화폐가 아이오타라고 있어요. 아이오타. 네네. 이제 이거랑 또 해서 또 한 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시스코랑 이제 뭐 제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50% 폭등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때도 시스코에서 얘기를 했더니 시스코가 뭐냐면 뭐 아이오타랑 협력을 진행한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코가 속해 있는 그 IoT 얼라이언스 있거든요. 이게 영어로 이제 그 IoTA라고 되어 있어요.
TIOTA, 그러니까 IOTA랑 T자가 다른 거죠. 트러스트드 IoT 얼라이언스의 약자거든요. 네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외신에 떴던 게 외신에 잘못 떴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스코 그 US에서도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네. 그 어찌됐든 뭐 재밌어요 시스코. 근데 어찌됐든 아니다. 시스코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예, 예, 예. 여튼지 간에 여러분 가상화폐 이슈가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좀 다들 주의들 하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뭐냐면 이거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코스닥 상장사들이나 이런 데 보면 외신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서 떠가지고 바깥에 해가지고 국내 증시의 뉴스를 흘리잖아요. 거꾸로. 네네네. 외신을 갖고 와서 국내는 안 실리니까 외신에 떴다라고 누가 링크를 보내주고 그 링크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주가에 좋은 요소니까 그걸 가지고 떴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다시 주가는 이제 더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만 봐도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튼 요런 거 지금 가짜 사장도 내놓고 그다음에 또 가짜 남이 써놓은 팩을 갖고 또 네, 내가 이 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정상적이지 하고 않아요. 있는. 그 저희도 여러분 토코인 만듭니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네. 거래소 새로 만들고 거래소 그냥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저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뭐 백서를 아주 정말 우월하게 해서 저희가 또 그런 데코레이션은 잘하니까 네네.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근데 이런데 정말 속지 마시고 뭐 저희 늘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 가치를 매겨주는 그러한 코인들 뭐 그러니까 일확천금의 꿈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는 거래되는 시장이 분명히 있고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월렛을 제공해주는 그런 거래소에서 정확히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소식. 지드넷에서 썼던 기사인데요. 뭐 유튜브 천하가 온다. 한국 닷컴들의 빨간불. 그러니까 뭐 동영상, 음원, 광고 장악하고 검색까지 위협한다. 여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모바일 이용 형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용자들이 음악 감상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한다. 그렇죠.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튜브가 뮤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뮤직이 아니라 유튜브의 무료. 그러니까 이제 전국 뭐 15세에서 60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43.0% 선택을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위가 멜론인데 네. 28.1%였고.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뭐 책임면을 구겼다라고 하는데 아니 네. 무료 서비스하고 돈 내는 서비스하고 다른데 이게 왜 체면을 구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두 가지 서비스가 일단 거의 70%에 육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음원 서비스가 일단 한다는 조사 나온 걸 듣고 일단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등이 유튜브, 2등이 멜론, 그다음에 지니뮤직. 근데 여기 지니뮤직은 뚝 떨어져요. 7.7. 근데 KT가 하는 게 그렇죠. 네이버 뮤직이 6.5. 이거 네. 네이버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 것도 좀 이례적이네요. 애플하고 삼성 뮤직이 4.6 정도, 벅스 2.7, 엠넷 2.4, 기타가 4.9. 이게 이제 한국 인터넷 기업 모바일 형태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검색 관련된 빈도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유튜브와 네이버 검색 추이 봤는데 구글은 이제 꾸준히 상승 중이고 네이버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0대들의 유튜브 사용량 50대들 그다음에 앱을 뭘 많이 쓰세요 했더니 뭐 1등이 이제 월등히 유튜브 그다음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그러니까 카톡, 페이스북, 네이버 합친 것보다 유튜브 사용 시간이 10대들한테 훨씬 많으니까 네. 이게 미래를 빼앗긴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자체가 저는 그냥 동영상 포탈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음악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스포티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는 이유는
물론 광고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 음악들 있잖아요. 네네. 뭐 30년 전, 40년 전 음악을 제가 찾는 음악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아니 근데 그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작권 이슈는 유튜브가 해결하는 상황인 거죠. 자기네들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아, 안 맞고 듣는 사람들한테 뒤에서 자기네가 정산해서 주나 보죠, 그러면? 저작권이 풀려 있는 것들도 있고요. 30년 지난 것들은 저작권 풀려 있는 것들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작권에 대한 그리고 거기 유튜브 영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신곡이 나오거나 어떤 걸그룹에 나와서 신곡이 나오면 유튜브를 가장 먼저 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글로벌하니까. 글로벌하게 유튜브를 일단 다 쏘게 되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것들은 애들이 야 노출하면 니네 우리 돈 줄게. 우리 가면 돈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네네. 몇몇 보는 것 따라서 되는 것도 아마 있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일단 글로벌에 눈을 뜨다 보니까 국내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은 전략대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글로벌 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가장 편한 거죠. 예,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글로벌하게 유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유튜브가 그걸 글로벌한 적극적으로 플랫폼에 지원도 하고. 가장 잘 네네. 어울리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고 하지만 영상 세대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짧은 영상이든 뭐 재밌는 영상이든 영상 세대인데 그러한 영상들에 대한 어떤 보는 거라든가 영상의 어떤 퀄리티 뭐 스트리밍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왜 그런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좀 며칠 전에 전복을 사가지고 손질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만 개의 레시피라든가 이런 거 딱 보면서 이렇게 손질하는 거 이제 사진이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유튜브 들어가서 전복 손질 방법 뭐 이런 거 딱 쳤더니 영상이 딱 나와요. 엄청 많아. 너무 많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쫙 나오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사진에 이렇게 있었을 때 밑으로 막 내리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고 옆에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운영 중에 이제 그쪽으로 보고 있고 또 애들이 하도 보이로 하다 보니까 복염 TV 제가 애들보다 더 많이 봐요.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네. 저 또 뭘 하는지 아세요? 뚝배기가 애들 용어로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머리가 뚝배기래. 야, 뚝배기 사냥 가자. 게임할 때 야, 뚝배기나 깨러 가자. 이렇게 하면 한 게임 하러 가서 사격 가자. 이런 스타일의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글만 읽어서 모르는데 항상 영상에서 뭐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죠. 저희 때는 바가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가지 머리도 바가지 있었고. 머리, 예, 바가지 머리, 호섭이 머리 막 이러면서 네네네. 막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 영상의 이슈니까 영상 세대 등장, 그다음에 모바일이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검색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영상에 이제 녹아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되게 아쉬운 게 이제 아프리카 TV도 있고, 우리는 뭐 트위치 같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라이브라든가 그 영상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전 또 이제 이거 공유하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유튜브는 승승장구하고 글로벌 플랫폼이니까 네. 그 당연히 국내 업체들이 못 갖고 있는 게 있죠. 글로벌로 할 수 없는. 근데 애초부터 글로벌화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비용 감당도 안 될 거고. 그렇죠. 생각 자체가 좀. 또 하나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전 그랬어요. 아까도 오다가 지금 이제 방송 시청하고 있는 공정거래 출신의 이준결 고문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유튜브한테는 상대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저렴하게 받고 네. 국내 포털이라든가 인터넷 있는 서비스 것들은- 하는 어떤 영상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엄청나게 받아왔다. 네. 그럼 10년간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밀어주게 한 거다.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 언론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 유튜브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면서 이 문제를 통신사들은 해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조사도 안 하고. 아니, 왜냐면 그건 알아요. 왜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 한국에서 통신사에서 실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 트래픽이 몰린다고 돈을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는 입점해 있는데 통신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미 비용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트래픽 비용을 더 내라고 하면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너 나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 해외로 서비스를 그럼 뺄게요. 그래서 한국 사용자들이 한국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데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해외망으로 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해외망 벌어졌냐면 접속료가 또 생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망 이용 대가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통신사 그게 뭐냐면 해외망 해외 통신사 안에 국내 데이터 센터에 있던 유튜브가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통신사는 한국 통신 3사한테 내놔.
야 니네 트래픽 여기 엄청 많이 오니까 내놔. 30%야. 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엄청 그것도 달러로 줘. 원화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10배 이상 비싼데. 예. 해외망 또 자기네들끼리 일부러 엄청 비싸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네가 당한 거죠. 해외망에 역으로. 투자도 안 했고. 역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쪽 통신사가 우리나라 통신 3사의 서비스를 뭔가를 써가지고 이 해당 통신사를 소비하는 외국분이 한류가 있어서 이 서비스를 썼냐? 그러면 뭐 퉁쳐야 되는데 상상할 수 없거든요. 거의 거기는 뭐 홍콩에 있건 뭐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한국 서비스 안 썼단 말이죠. 그럼 일방적으로 한국 통신사들은 일방적으로 주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부랴부랴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A모사가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그렇죠. 야, 안 되겠다. 네. 돈 해외로 나가는 돈이 너무 크니까 그때처럼 그냥 그 가격만 내도 들어와. 줄 테니까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양 평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있죠. 예, 거기 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국내 업체들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도 처음에 통신사들이 유튜브를 해외로 나가라고 했던 그 논리대로 이용을 망을 다 받고 있거든요. 망 이용 대가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가뜩이나 글로벌 기업이기도 해. 그런데 우리나라 컨텐츠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랑 쓰고 해외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인프라 가격이 많지 않아. 근데 한국은 국내에서만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국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해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늦었죠. 아프리카 TV를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안 했었고 오히려 아프리카 TV를 벤치마킹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공정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돈을 통신사가 유튜브, 구글하고 얘들 또 네이버처럼 내게 해주세요라고만 얘기를 했지. 역으로 보면 근데 그 문제를 10년간 자기는 해결 안 해놓고 떠넘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10년간 유튜브하고는 택해줬어요. 국내 업체들한테는 자기네 말로는 지갑받았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누구한테 엄청 싼 값에 글로벌 기업한테 줬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도 할인해 줘야죠. 글로벌 기업한테 주는 가격을 여기 싸게 주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만 비싸게 받았어. 생각은 안 해. 그러면 이건 불공정 거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이거 방통위를 믿거나 미창부 뭐 저기 이제 뭐 지식경제부 지금은 뭐 미래과학 창조과학 지금 뭐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 있는 사람들 믿어봐야 그리고 미디어들 이거 계속해서 해결도 안 합니다. 네. 계속 통신사 편만 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영상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글로벌 기업들한테 이미 가격 시작할 때부터 불공정한 출발선에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사나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할 때도 그러면 이런 곳한테도 네이버한테도 유튜브한테 주는 가격을 줘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5G도 영상 시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럼 동일하게 돈 많은 사람들만 영상 서비스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번에 되게 웃기죠. 그 네이버에서 인수했던 회사 중에 아니 그 회사에서 나갔던 스노우였나요? 그 회사 이름 거기서 지금 잼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뭐 동시 접속 20만. 근데 실제로 좀 다른 이슈긴 해요. 지금 영상 파트에서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무슨 일이냐면 저거를 딜레이를 몇 초로 줄일 거냐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엄청 라이브 퀴즈가 뜨니까 그런 얘기 있지만 어떻게 20만이 접속해서 막 퀴즈를 풀고 있으니까 또 이게 광고주들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언제까지 비용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별개 이슈긴 하지만 일단 할 때마다 한 20만 막 매번 할 때마다 갱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스타트업이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이란 말이죠. 기술력은 둘째치고 나중에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을 통신사들이 엄청 과하게 받는 순간 혁신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지겠죠. 그리고 통신사들이 자기네가 그런 거 한다?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좀 통신사들이 뭐 굶어 죽네라고 해도 죽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죽지 않아. 통신사들의 매출이 떨어져도 그 위에서 되게 활성화될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번에도 유튜브에 논의를 하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 다 죽었다. 뭐 미래를 잃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바일 메신저도 먹고 검색도 먹었는데 왜 영상은 놓치고 있느냐? 그럼 영상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다른 식의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아무나 방송할 수 있게 처음에 안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선정해서 줘요. 조건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통제를 하는 거죠. 자꾸 여기다 어떤 문제가 그냥, 발생할지 모른다는 어떤- 판만 깔아주고서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플레이어들 놀게 해줘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야 너는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맞아요, 되고 맞아요. 안 되고 조건을 계속 걸어놔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규제의 일변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답습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뭐 그러니까 뭐다 열어놨다가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미디어가 야 네이버 니네들 영상에서 이런 거 떴는데 이 성인 방송이 떴어. 뭐 애들 뭐 근데 어떤 책임도 잘못된 안 거 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올까봐 애초에 겁먹고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 인프라 가격이 너무 돈이 많이 가니까 지금 다 열어놨다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글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혀 그런 내막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업체들은 글로벌로 이렇게 탈바꿈 하는데 늦느냐? 영상 스타트업 물론 이제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어떤 분들 만나긴 했지만 그 글로벌로 성장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해도 되긴 하는데 유튜브가 점점 들어왔을 때 아프리카 TV가 망하지는 않지 않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소비되는 콘텐츠하고 여기랑 네네. 콘텐츠는 좀 소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옛날 얘기 잠깐 드리면 유튜브가 한국에 처음 런칭할 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영상 콘텐츠의 1등은 판도라였어요.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TV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도라 쪽에 계속 규제 사항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유튜브는 그런 규제 사항을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제 약간 5대5였다가 이제 완전히 지금 틀어진 상황이기도 한데 어떤 그런 자율성이 좀 많이 부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스트리밍 지금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콘텐츠 공급자들하고 좀 약간 이슈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되게 또 다른 많은 또 음지의 사업들이 많이 컸거든요. 네. BJ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BJ들이 뭐 굳이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으로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법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유튜브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가 그런데 조금 뒤에 지나게 되면 조금 더 어린 애들이 지금 유튜브를 쓰고 있거든요. 유아들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지금 이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네네. 그냥 다 유튜브 킬 것 같아요. 네이버 앱을 키고 네이버나 뭐 카카오 TV를 안 키고 요새 애들은 그냥 정말 유튜브 영상에서 여기서 애기들 보는 게 뭐죠? 그 뭐죠? 상어가죠? 뽀로로 가족이 뭐 상어가족이에요. 상어도 뭐 어쨌든 네네. 그런 것들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 그리고 게임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고 대신에 그 국가에서 보면 이제 망 사업자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국내 사업자들이 조금 반대적으로 받는 불이익들을 없애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제 해외망이 증설이 되면 국내 기관 사업자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걸 퍼주겠다는 거죠. 그게 왜 안 들어갔냐? 왜 요금이 되게 깊냐 하면 네. 그 KT나 이런 데서 예전에는 해저 케이블을 개설하거나 이러면 지분을 참여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돈 많이 든다. 이거 이만큼 뽑힐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트래픽만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정책에 대한 어떤 플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해외 사업이 거의 다 망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망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은 영상 서비스나 뭐 향후에는 예전에 일본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판도라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그때 취재할 때 판도라 팀을 만났는데 홍보팀이 막 그분이 저한테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통신사 쌍욕하는 걸 얘기해가지고 그분들이 이거 기사에 나가면 안 된다 사정사정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에서 해외 서비스 하려고 하니까 망을 안 까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그쵸. 글로벌 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이분들이 하고 나가서 글로벌 할 때마다 글로벌 통신사를 섭외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갈 때마다. 그러다 별도로 해야 보니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일본 통신사는 해외 망이 많으니까 혹시 NTT를 만나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짱이죠. 일본을 갔다가 그분들이 뭐랬냐면 그래서 국내 서비스는 한국에서 하고요. 해외 서비스는 도코모.
그 NTT NTT. 도코모는 이동통신이고 네. NTT 그 회사랑 협력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다 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신기한 게 뭐 러시아에는 NTT의 망을 깔고 있대요. 난민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서비스 되나 봐봐 하고서 뭐 전 세계 지인들한테 하면 안 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테스트하는데 다 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통신사가 글로벌화된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사인만 하면 난 그냥 기획만 해서 똑같이 했으면 그냥 이런 고민 안 하고 가격 비용하고 해당 지역의 나라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통신사들이 다 알아서 제대로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이미 그게 8년인가 그랬어요. 10년 전. 2008년인가. 근데 도저히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20차선, 40차선 망이 깔려 있으면 뭐 합니까? 나가는 망이 2차선인데, 3차선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안에서만 진짜 빵빵빵 돌고 해외에 있는 데다가 동일한 컨텐츠를 갖고 서비스하고 싶어도 해외 분들은 접속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글로벌하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그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한 10여 년의 뭐 했나 시간이 네.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건 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런 논리를 편다 쳐요. 그러면 관이 제대로 감시를 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차라리 개방하든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요 사업에서 하려면은 무조건 한국 통신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껴야 되죠. 네, 중국처럼. 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럼 다른 나라처럼 개방을 차라리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통신, 금융 이렇게 실제 관료들이 힘이 세거나 마피아가 힘이 세다는 이런 쪽 사람들은 의외로 역으로 보면 다 그런 허들들을 관료들이 만들어놨어요. 규제를 통신 사업을 뭐 보호하려고. 근데 역으로 보면 그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게 그래서 이걸 완전히 개방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국에 관련된 통신사가 다 망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좀 다른 이슈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과연 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책의 이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기준은 최종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지론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중간에 껴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 사업자들도 해줘야 되고 이런 뭐 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자들의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여지껏 그분들은 꽤 많은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의 이익을 몰아넣고 자기네들은 마이너스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책을 해서 쟤는 적자니까 이통사 요금 깎아주면 쟤는 적자라서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수긍을 하는 그 분들은 정말 그 직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이제 회계적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숫자 장난. 그 숫자 장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기업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냉정히 말하면 기업들의 숫자 장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편적으로 니네 일부러 적자 내는 구조를 짜놓고 나서 이렇게 수익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라고 뭐 이게 자꾸 시민단체라든가 누가 해야 되잖아. 회계적으로 계속 아는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 모니터링 오픈을 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해외에서는 진짜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말도 안 될 텐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어쨌든 유튜브의 성장세는 유튜브가 노력한 결과이고 스스로 국내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 사실 분발을 해야 되는 거. 멜론도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국내 이제 멜론은 엄청 잘 돼요. 카카오는 오히려 멜론 인수한 다음에 더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스포티파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어떤 그런 판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또 되고 사실은 밑에 하위권들은 사실은 합종자랑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저 정도는 근데 유튜브는 지금 어떤 콘텐츠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네이버 플랫폼 텍스트 기반의 네이버나 모바일들이 있긴 하지만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는 영상 콘텐츠들은 유튜브가 그쪽으로 이제 뉴스든 엔터테인먼트든 모든 스포츠든 다 그쪽으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더 잘 되면 잘 됐지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모바일 시장 뭐 이런 게 뭐
이제 10년이 지나서 아마 더 충격이 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 트렌드가 영상으로 늘어난다는 건 이미 시스코라든가 EMC 같은 데서 인터넷 그 트래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매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었다. 또 한 차례는 뭐 통신사라든가 정부의 역할. 왜냐하면 그 기반 위에서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뛰는 거라 네네네. 그런 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막 그냥 다 죽었네? 막 이런 식의. 네네네. 그 네이버가 다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은 네네. 차라리 뉴스 빠져도 상점, 그다음에 컨텐츠 포스트 뭐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기에 이제 네이버는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충분히 지금도 검색 시장으로 먹고 살고 있고 네. 상거래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또 다 먹을 것 같고. 여튼 두 번째 뉴스였고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뭐 간단히? 네. 네. 아마존이 네. 연구개발비 투자한 게 구글을 제쳤어요. 얼마입니까? 24조입니다. 연구개발비가요? 네. R&D 구글 투자한 게 얼마인데요? 구글이 17조, 삼성전자가 16조.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사려면 아까 어느 분 얘기하셨는데 아마존을 사세요. 아마존이 저는 날 것 같아요. 구글보다는. 구글도 좋아요. 네. 삼성전자 누가 5만 원이라고 싸지 않아요 이러는데 저는 삼성전자 아닌 것 같고요.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 시장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아마존이 지난해 연구개발로 226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치면 24조 4,300억이고요. 2위는 이제 구글이에요. 알파벳이 이제 투자한 게 166억 달러, 17조 9,400억이고요. 와, 이거 비교만 해봐도 어디가 더 연구를 R&D를 많이 하고 있는지 생각이 나요. 그 아마존의 이러한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어떤 리딩하는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안타까워 이게. 삼성전자 매출의 7%인 16조 8천억 정도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어떠한 성장을 하려 그러면 성장을 하거나 핫스팟 존을 지나려고 한다 그러면 물론 네네네. 삼성 내부의 문제도 삼성 내부의 어떤 뭐 결정 사항도 있긴 하겠죠. 14%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14%. 보통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14%. 근데 보통 저렇게 하면 또 세제 혜택도 많아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그쵸. 그 공격한 이유가 네네. 아마존도 니네 일자리를 없앤다, 무인 점포 막 이렇게 하고 네네. 너무 과도한 연구 개발하면서 네네.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튼간에 어마무시한 액수네요. 네. 오히려 IT 업체들보다 더 많이 네. 그러니까 버는 아마존은 족족 다 R&D를 하고 테크 있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영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의 이 7% 수치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체 어떤 반도체 쪽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의 기업들의 뭐 대충 보면 14% 정도. 이게 평균 13.7%인가 아마 근데 됐던 저 거고. 7% 정도 하고 나서 저 정도 벌면 엄청 논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나오는 거죠. 예,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 지금 수백조 원이니까 10년치 안 벌어도 충분히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는 거고. 인텔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R&D 기업 투자율이 14%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조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20조. 구글보다 더 투자를 해야지만 뭐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삼성 나름대로 전략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인텔 같은 경우는 131억 달러 14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인텔 전체 R&D 비용의 12%인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좀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삼성전자 특허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7%면은 미비하네요. 적다.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우리나라 상태니까 기업들은 야, 저 정도 매출하는 건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좀 불만족스러워요. 좀 더 왜냐면 투자를 제가 해야 되고. 다른 분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FPGA라든가 네. ARM 쪽 AP 시장에 들어오는 요새. 어떤 반도체 시장 그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지금 메모리만 해도 그렇게 버는 회사가 그거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한 대로 이쪽 분명히 키울 기회들이 저 정도 돈 벌면 이쪽에다도 막 줄 알았는데 거기 또 철저한 사업 부재다 보니까 그쪽이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FPGA, ARM 기반한 뭐 또 인공지능 칩들 시장에 다시 가서 이쪽 지금 AP 사업 계속 하려고 했던 시스템 반도체 파트도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말고 시스템 그러니까 반도체 파트. 에이직 한 그게 그랬어요. 네. 에이직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메모리 그렇죠. 말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황금 사이클 탈 때 네. 똑같아요. 이게 벌고 있는데 메모리 벌고 있는데 에이직 할 일이 없다.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게 또 떨어졌잖아요. 매출이 줄어서. 아,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는데 에이직에 할 틈이 어디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나면? 네. 근데 지금은 메모리가 엄청 잘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약간 좀 스탠스가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시노트 같은 것도 이제 모바일 칩도 개발하고 해서 좀 다른데 조금 더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삼성 칩 써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더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ARM의 어떤 성장 네. 거기에다가 그 FPGA 그 음. 특정한 것만 처리하는 요즘 또 인공지능하고 또 어울리고 거기다 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런 거를 잘 하면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트가 뭐 그렇게 하려는 회사들한테 계속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교수들도 그 얘기 했잖아요. 뭐 특정 네네. 도메인에 그러니까 도메인 퍼스픽한 어떤 칩의 시장들 애플리케이션과 이렇게 결합된 게 그렇죠? 아마 에지 컴퓨팅 관련해서 계속 갈 거다. 그러면 저희들도 뭐이 방송에 몇 번씩 그 얘기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있을 텐데 뭐 좀 더 저거 살고 하겠죠? 좀 더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분야는 좀 약해서 좀 그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뭐 저렇게 잘 버는데 뭐 그러게요. 뭐 근데 일단은 모바일 시장이 약간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R&D에 더 투자 돈이 있을 때 R&D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저런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 전략은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뭐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요. 오늘 네. 여기 이쯤에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다가 5월 마지막 주에 네. 5월 31일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